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75편 근구수왕 백제의 영광을 이어가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 치적을 살펴봤던 백제의 제13대 임금 근초고왕은 백제의 최전성기를 열었던 백제사의 영웅이었습니다. 남쪽으로는 마한의 자녀 세력을 흡수하고 그 정복의 발길을 가야 쪽으로도 향했으며 일본 열도의 외에게도 칠지도를 하사하여 강대구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또한 북쪽으로는 황해도 방면으로 거침없이 진출하여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려군을 물리치고 고구려의 고구 권왕을 전사시키는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 사서인 삼국지 위서열전 백제편을 보면 백제의 21대 왕인 계로왕이 북위에 올린 표문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구려는 그들의 선조인 고국 원왕이 이웃 간의 우호를 가볍게 깨뜨리고 몸소 군사를 일으켜 우리의 국경을 짓밟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선조인 수가 군사를 정돈하고 번개처럼 달려가서 기회를 틈타 돌풍처럼 공격하여 잠깐만에 고국 원왕의 머리를 베어 높이 매달았습니다. 이후부터는 감히 남쪽을 엿보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근초고왕 시기에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려의 고구 권왕을 전사시켰던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 임금 계로왕은 자기 조상의 공적을 거론하면서 평양성 전투에서 공을 세운 사람을 근초고왕이라 하지 않고 모름지기 숫자를 쓰는 수, 즉 근구수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왕이 태자와 함께 정예군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침입하여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고구려 왕 사유가 필사적으로 항전하다가 화살에 맞아 사망하자 왕이 군사를 이끌고 물러나왔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근초고왕과 태자, 근구수가 함께 평양성 전투에 나서서 사유, 즉 고구 권왕을 전사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후대의 임금들이 그때의 공적을 근구수에게 돌리고 있는 것으로 봐서 평양성 공격의 주인공은 근초고왕이 아니라 당시 태자였던 근구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인 근초고왕 시기에 북방 정복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던 이 사람이 드디어 임금이 됩니다. 근구수 왕은 일명 휘수라고도 하는데 근초고왕의 아들이다. 근초고왕이 제위 30년에 사망하자 그가 왕위에 올랐다. 백제의 제14대 임금으로 근구수가 즉위한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근구수왕은 근초고왕의 아들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백제의 제5대 임금이 초고왕이었고 6대 임금이 구수왕이었습니다. 한참을 건너뛰어서 13대와 14대 임금이 이들 왕의 이름 앞에 가까울 근자를 붙인 근초고왕과 근구수왕이 됩니다.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 백제의 제4대 임금은 계로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제21대 왕은 계로왕입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계로왕편에 보면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계로왕의 이름은 경사이며 혹은 근계루왕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삼국사기에 의하면 계로왕, 초고왕, 구수왕이 앞시대에 있었는데 뒷시대에 그들 왕명 앞에다 가까울 근자를 붙인 근계로왕, 근초고왕, 근구수왕이 또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근초고왕이 죽고 근구수왕이 왕위에 오른 것을 일본 서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공 55년 백제 초고왕이 흥하였다. 신공 56년 백제 왕자 귀수가 왕이 되었다. 여기 나타난 것처럼 삼국사기에는 근초고왕, 근구수왕이라고 일컫는 왕을 일본 서기에서는 그냥 초고왕, 구수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충북대 양기석 교수의 보충 설명을 들어보시죠. 근초고왕, 근구수왕, 계로왕 이전에 근자만 빼고 똑같은 이름의 초고왕, 구수왕, 계로왕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일본 사가들이 아마 이것은 후대에 그 근초고왕, 근구수왕, 계로왕을 두고서 그 백제의 건국 연대를 늘릴 때 조작을 할 때 그렇게 부해해서 만들어 놓은 가공의 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부정하는 논리로 사용이 됐고 또 공교롭게도
일본서기에 나오는 백제왕으로서 첫 왕이 초고왕, 근초고왕이죠. 그러니까 자국사인 일본서기를 기준으로 해보면 그 이전 백제왕은 그 사람들 논리로 봐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일본 사서에 등장하는 최초의 백제왕은 삼국서기로 치면 13대 임금에 해당하는 근초고 왕입니다. 물론 근초고가 아니라 그냥 초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의 왕들은 일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 사가들은 이때부터의 백제 역사는 믿을 수 있지만 그 이전의 역사는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백제 초고왕, 구수왕, 계로왕 이런 이름의 왕밖에 없었는데 백제사가 더 오래된 것처럼 늘리기 위해서 이 왕들 이름 앞에 가까울 근자를 붙이고 본래의 초고, 구수, 계로왕은 훨씬 더 앞시게 존재했던 것처럼 조작하였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사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25사 중에 진서에 보면은 부여했을 때 그 여자 성을 따갖고 여구라고 써놨습니다. 원래 이제 부여라고 한 것은 백제왕실이 부여에서 나왔기 때문에 왕성을 부여시라고 했죠. 그런데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중국 사람들은 단성을 쓰죠. 그래서 부여에 말자인 여자를 써서 성시로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구라고 나오고 또 위서나 양서 25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근구수왕을 귀수왕할 때 그 모름지기 숫자 수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중국 사서 역시 백제왕으로서는 근초고왕부터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근초고왕은 본명인 여구로 그리고 근구수왕은 모름지기 숫자의 수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근초고왕 이전의 백제왕들은 중국 사서나 일본 사서에 왜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느냐고요? 우리가 살펴봐 왔듯이 근초고왕 이전의 백제는 마한 연맹체에 속하는 한 소국이었기 때문에 백제라는 이름으로 애교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백제의 초기 역사를 송두리째 없는 것으로 치고 근초고왕 때부터의 역사만 진짜다라고 하는 일부 일본 사가들의 주장은 일본 사서에 그 이름이 없으니 믿을 수 없다는 다분히 자기중심적인 논리에 불과합니다. 대표적인 일본 사서인 일본 서기의 기록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 그 부분은 조금 뒤에 살펴보기로 하죠. 대왕마마, 고구려군이 우리 백제의 북쪽 변경을 침범해서 약탈을 자행하고 있다 하옵니다. 알았느니라. 아직은 조정에서 대군을 내어 고구려를 공격할 시기가 아닌 듯하니 변방의 장수에게 방어에 충실하라 이르라. 이때의 고구려 임금은 소스림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고구건왕이 평양성 전투에서 백제군에 의해 전사했는데 아들인 소스림 왕은 그 후 몇 년 동안 백제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하지 않다가 왕위에 오른 지 6년째에 이르러서야 백제 변방을 한 번 툭 건드려 본 것입니다. 지금 상대국인 백제의 왕은 소스림 왕으로서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평양성 전투의 실질적인 지휘자였던 근구수 왕입니다. 근초고왕 26년에 이미 평양성 전투에서 그때 이제 태자로 있었죠. 근구수가 그 3만 명을 이제 거느리고 가서 고구곤왕을 전사시킬 정도로 아주 대승을 이제 거뒀었는데 그 고구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바로 즉각 보복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죠. 왜냐하면 국왕이 죽었으니까 뭔가 백제에 대해서 본때를 좀 보여줘야 할 시점인데 그게 이제 즉각적인 반응이 삼국사기에 보면은 안 나오고 바로 좀 띄어서 근구수왕 3년에 이제 이 전투 기사로 이렇게 오히려 백제가 고구려를 또 선공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소순위 왕으로서는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지금 백제의 새로운 왕으로 즉위했는데 원수를 갚기는커녕 6년이 지나도록 백제에 대해서 군사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기석 교수의 얘기는 바로 이 6년간의 공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대왕마마,
선왕인 고국원왕께서 평양성 전투에서 유시에 맞아 승하하신 지 수년이 지나고 있사옵니다. 마땅히 군사를 내어 백제를 쳐야 할 것이온데 어찌하여 군령을 내리지 않으시는 것이옵니까? 더구나 지금 백제는 근초고왕이 죽고 그의 아들 수가 왕위에 올랐사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태자 시절 평양성을 침공했던 원수의 우두머리가 아니었사옵니까? 사정이 이러함에도 백제를 군사적으로 응징하지 않으시면 저들은 더욱 기공한장할 것이며 우리 고구려 백성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것이옵니다. 소장에게 군사를 주시어 백제를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사를 움직이는 것은 짐이 잘 알아서 판단할 것이니 그 문제는 재론하지 말라. 고구려의 소수리망은 아버지 고국원왕이 백제군이 화살에 맞아 전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제에 대한 군사적 반격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국왕 자신이 전사하는 큰 전투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충격이 컸을 테고, 또 전쟁을 하려면은 맨손으로 됩니까? 그 백제를 응징할 만한 힘을 길러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패전한 군대들에게 이제 사기를 좀 덮어주고 전열을 재정비해서 또 백제에게 이제 보복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군사력 증강만 갖고는 안 되겠다. 뭔가 그 대내적으로 그 시스템을 체제 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백제를 응징할 만한 국력을 기르기 위해서 소수리망이 단행한 체제 정비 작업은 다방면에 걸쳐서 그리고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진행됩니다. 불경을 들여온 지 3년이 지났거늘 사찰 건립 공사는 어찌 되어 가는가? 예, 대왕마마. 이미 초문사의 건립공사가 완공되어 승려 순도를 그 절에 있게 하였으며 이불란사 또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사옵니다. 그래, 알았느니라. 또한 백성들에게 반포할 율령의 초안을 속히 작성하여 제출하라 일렀거늘 어찌 일이 오래 걸리는가? 소수리망의 체제 정비는 단순히 군사력을 키우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불교를 공인하여 국가의 사상 체계를 국왕 중심으로 통일하고 관료 조직의 위계 질서를 확립하고 국왕의 존엄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율령을 반표했으며 유능한 관료를 키우기 위해 태학을 설립하는 등 국가의 체제 정비 작업이 총체적이고도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고구려가 백제에 대해 보복 전쟁을 섣불리 감행하지 못한 데에는 백제 이외의 대외 환경이 불리했던 사정도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거란족의 침입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고구려 영역 안에 있으면서 서북쪽 영역 안에 있으면서 유목민족인 거란족, 이런 족들이 고구려에 쳐들어오는 동 이제 서북변 지역에 고구려 안보상 큰 위협을 주는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또 섣불리 총력을 기울여서 남쪽으로 백제 정벌에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우선은 안으로 체제 정비해서 시간을 벌고 힘도 축적을 하고, 그리고 또 안보상으로 괴롭히는 서북변의 이민족, 거란족의 침략도 어느 정도 막아내고,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서북방 국경 너머에 있는 대륙 세력과 군사적 긴장 관계에 있는 경우 남쪽에 있는 백제와 전쟁을 벌이기가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거란족의 침입에 대비해야 했던 사정 역시 백제 정벌의 시기를 늦추게 한 원인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백제 근구수왕의 사정은 어떠했을까요? 우선은 그 전승을 통해서 자신이 그 근초고왕, 아버지 근초고왕에 이어서 왕위를 즉위하는데 하나의 그 큰 플러스 요인은 됐죠. 됐고 또 리더로서의 그 능력도 인정을 받았지만 그것이 바로 왕권을 안정시키는 것과는 또 별개 문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나름대로의 근구수왕도 국왕 중심의 권력 체제를 좀 다스린 다음에
그래서 또 미완에 아직 그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려를 뜻한 대로 복속신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한 번 그 고구려와의 이제 전투를 벌이려고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고구려가 우리 백제의 북쪽 변경을 침공한 것은 필시 평양성 전투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하려고 전초전을 벌인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그러하옵니다. 우리가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려 왕 사유를 전사시켰다고는 하나 이내 군사를 이끌고 물러나왔기 때문에 절반의 승리에 그쳤다 할 것이옵니다. 이 기회에 군사를 내어 다시 한번 평양성 공격에 나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대왕마마. 소장에게 군사를 내어주시면 능히 저들을 무찌르고 돌아오겠사옵니다. 소장이 앞서겠사옵니다. 짐이 갈 것이니라. 고구려의 평양성으로 진격할 것이다. 백제의 정예 기병은 나를 따르라! 근구수왕 3년 겨울 10월 왕이 군사 3만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침공하였다. 근구수왕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평양성을 선제 공격했다고 돼 있는데 그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백제 본기에도 고구려 본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구수왕이 평양성 침공에 나섰던 때가 10월이었는데 11월에 바로 고구려의 반격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해 11월 고구려가 침입하였다. 고구려군이 바로 반격한 것으로 보아서 근구수왕의 평양성 공격이 고구려에게 일정 부분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방 이후 백제와 고구려는 한동안 소강 상태를 유지합니다. 대왕마마께서 즉위하신 지 4년이 지났사옵니다. 마땅히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 즉위 사실을 알려야 할 것이옵니다. 선왕이신 근초고 대왕께서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 책봉을 받으셨사온데 대왕마마께서도 진나라에 사절단을 보내시옵소서. 백제와 고구려의 경쟁은 군사적인 충돌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애교 경쟁으로도 나타납니다. 백제가 백제라는 국호를 내걸고 처음으로 중국 왕조와 애교 관계를 맺은 것은 근초고왕이 중국의 동진에 사신을 보내 책봉을 받은 것이 그 시초였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고구려가 주로 북조와의 애교 관계에 치중을 한 데 반해서 백제는 남조의 동진과 애교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백제로서는 근초고왕이 마한이 아닌 백제라는 이름으로 동진과 교류를 시작했다는 것은 동아시아 애교 무대에 당당히 데뷔한 셈이었습니다. 근구수왕으로서도 그 관계를 이어나가야 하겠죠. 백제 왕이 중국 왕으로부터 책봉을 받음으로 해서 이제는 그 백제 왕은 하나의 그 왕위 계승의 정통성이라는 측면에서 공인을 받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또 한 측면으로서는 그 일반 신료들이나 백성들로부터 명실상부한 그 권위과시, 이런 측면이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구수왕도 또 왕이 바뀌었으니까 그 아버지 근초고왕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 왕조 남조 국가와 동진이었죠. 외교 관계를 또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에 나온 것처럼 중국으로 하는 길이 그렇게 순탄한 것만은 아니고 문제는 뱃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대로 당시에는 서해 바다를 바로 가로질러서 산동 반도로 가는 직항로를 통한 항해가 불가능했습니다. 선박의 규모와 항해술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연안을 따라서 대동강 하구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서쪽으로, 거기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그 항로도 만만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꽃을 내려라! 풍랑이 잦아질 때까지 항해를 멈추고 물결에 맡겨둘 것이다. 안 되겠다. 풍랑이 심해서 도둑이 진나라행을 강행할 수 없게 되었다. 돌아가야
근구수왕 5년 봄 3월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 예방하려 하였으나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진나라에 도착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중국 정통 왕조인 동진에 사절단을 파견하여 근초고왕에 이어 백제 왕으로서 국제 무대에서의 공인을 받고자 했던 근구수왕은 험한 뱃길 때문에 개에게 차질을 빚은 것이었습니다. 근구수왕은 서기 377년에 군사 3만을 이끌고 평양성을 침공한 이후 거의 7년 동안 군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근구수왕 5년 여름 4월 하루 종일 흑비가 내렸다. 6년 전염병이 크게 돌았다. 여름 5월 땅바닥이 깊이가 5길, 넓이가 3길이나 되게 갈라졌다가 3일 만에 다시 붙었다. 8년 봄부터 6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다. 백성들이 굶주려 자식을 파는 자가 나타나자 왕이 나라에 곡식을 내어 대신 값을 물어주었다. 자연재해가 자꾸 일어나게 되니까 백성들이 뭐 편안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굶주린 백성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안팎으로 이건 생존권에 걸린 문제입니다. 이런 마당에서 어떻게 고구려 전쟁을 또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군대를 키우려면은 이제 백성들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 시절에 토목공사를 일으킨다든가 또 군대를 편성을 해서 또 많은 전비가 들어가는 고구려와의 전쟁을 강행할 지도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이런 자연재해가 고구려라고 비켜가지는 않았습니다. 고구려 본기에도 기근이 들어서 백성들의 생활이 궁핍해졌다는 사실을 나타낼 때마다 등장하는 기민상식, 즉 백성들이 배가 고파 서로 잡아먹었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해 전에 평양성 전투에서 국왕이 전사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제와 고구려는 대규모 전쟁을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된 셈이죠. 일본 사서인 일본 서기에는 백제의 근구수왕 재위 기간 중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신라가 조공에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해에 습진원을 보내 신라를 치게 하였다. 신라가 외국에 조공을 하지 않자 외국 천황이 습진원이라는 인물을 보내서 신라를 쳤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론 신라 본기에는 외한테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가 공격을 받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짤막한 본문 문장 뒤에다 괄호를 열고 백제기라는 책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제기에서 말하기를 이모년에 신라가 귀국을 받들지 않았다. 그래서 귀국이 사지비계를 보내어 치게 하였다. 그러자 신라인은 미녀 2명을 단장시켜 나루에서 맞이하여 유혹하였다. 사지비계는 그 미녀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가라국을 쳤다. 가라국왕 기본한기와 아들 백구지 등이 그 인민을 데리고 백제로 도망하여 오니 백제는 후대하였다. 가라국왕의 누이 기전지가 대외로 가서 전왕께서 사지비괴를 보내서 신라를 토벌하게 했는데 신라 미녀를 받아들이더니 왕명을 저버리고 토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우리나라를 멸망시켜 형제와 인민들이 모두 헤어져 흩어지게 되었사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천황이 크게 노하여 목나근자를 보내어 군대를 거느리고 가라에 모여 그 사직을 복구시켰다. 무슨 내용인지 대강 짐작하시겠죠? 신라가 외국의 천황에게 조공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천황은 장수를 보내서 신라를 치게 했다. 그런데 신라에서 미인계를 써서 그 외국 장수를 유혹하자 거기 넘어간 외국의 장수는 치라는 신라는 안 치고 가야를 쳐버렸다. 그러자 가야국 왕의 누이가 와서 천황에게 도와달라고 하소연을 했다. 천황이 크게 노해서 목나근자를 보내 가야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목나근자는 또 엉뚱하게도 백제 사람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일본 서기의 이 기록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일본 서기에는 이 얘기를 백제기에서 인용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백제 사람이 쓴 백제기에 올라 있는 내용이니 사실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죠. 자, 우선 백제 3서에 대해서 양기석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근초고왕 때부터 계로왕 때까지 요 얘기는 이제 백제기라는 그 책을 토대로 해서 서술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웅진 시대 뭐 무령왕의 얘기나 동성왕의 얘기라든가 웅진 시대에 관한 얘기는 백제 신찬이라는 책을 주로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왕과 그 다음에 위덕왕이 이 왕으로 등장하기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백제 본기라는 그런 책으로, 어떻게 보면은 요 세 책이 근초고왕 때부터 위덕왕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 과정을 세 시기로 나누어서 이 별개의 책을 바로 일본 서기 편찬 때 원형을 해갖고 참고를 해서, 그러니까 원래 백제 사람이 썼던 백제의 역사책으로 백제기, 백제신찬, 백제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기 660년에 백제가 망해버립니다. 그러자 백제 사람들이 대거 일본으로 건너가는데 그들이 이 역사책을 가지고 갔었겠죠. 고대 한일 관계를 전문으로 연구해온 연민수 한일관계사 회장의 얘기입니다.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백제 망명 세력들, 집단들이 자기의 그 언젠가는 저 백제가 이제 회복되고 부흥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그 가질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역사서거든요. 그래서 아주 소중히 간직하다가 이것이 이제 결국은 백제가 그 부흥을 못했죠. 그래서 이제 백제계 일본인으로 거주할 수밖에,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백제 망명 집단 중에서는 그 일본의 조정이 아주 요직으로서, 관료로서 그 요직에 앉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됐는데 서기 720년 무렵 일본에서는 일본 서기를 편찬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백제 망명 귀족들이 가져간 백제 사서 역시 일본 서기 편찬의 자료로 제출됐겠죠. 그런데 백제 출신의 귀족들 중에서는 이미 일본 조정에서는 큰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조상이 백제 시절에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처럼 과장하고 싶었겠죠. 또한 자기 조상이 백제인이었지만 바다 건너 외국을 위해서 이로운 일을 많이 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져간 백제 사서의 내용을 마음대로 뜯어고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목만치라는 인물입니다. 목만치라는, 왜 이런 기록이 일본 장수로 이 백제 장수로 안 나오고 일본 장수로 나오냐면, 목만치라는 인물이 그 일본 측 문헌에 일본의 고위 관료로서 나옵니다. 그래서 목만치, 목시에서 소화시라는 그 개성을 해가지고 일본의 아주 그 고위 이 귀족으로서 일본의 그 외조정의 왕권을 뒤흔드는 중요한 그 인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조상의 행적, 목만치의 일본으로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일본 외국으로 망명을 하는데, 그 외국의 망명 이후에 자기 조상의 역사를 기록을 할 때 마치 조상의 목시의 그 선조들도 외조정에 어떤 봉사한 듯이 이런 식으로 다 개변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다시 설명을 하자면 백제의 목만치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하자 당시에 백제 태자였던 문주왕이 공주로 피신해 가게 됐는데, 그때 문주왕을 보필했던 인물이 목만치였습니다. 이 목만치가 어떤 경로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나 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버지는 목나근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출세가도를 달리자면 자기 아버지가 백제에서 대단한 사람이었다, 외국을 위해서도 헌신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돼야 하겠죠. 그래서 백제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의 내용을 조작하여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끼워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제 역사책 백제기에
원래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백제의 근초고왕이 아들 근구수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남쪽으로 진출하여 가야 칠국을 평정했다. 그리고 이어서 군대를 서쪽으로 몰아 고해진, 친미다래 등 남쪽에 있던 마한의 소국들을 무찔러 백제에 통합하였다. 이 기록을 놓고 일본으로 귀화한 목만치는 이것을 어떻게 조작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만들까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근초고왕이 가야 칠국을 빼앗은 것하고 마한의 소국을 물리친 내용들을 우리 아버지 목라근자가 했다고 바꿀 수는 없을까? 그리고 외국의 천황도 거기다 끼워 넣을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근초고왕이나 태자 근구수는 나중에 등장하게 만들고 천황 폐하의 명을 받고 백제 장수였던 우리 아버지 목라근자가 가야 칠국을 치고 마한의 소국들을 무찔러서 근초고왕에게 그 땅들을 선물로 주었다. 그러자 근초고왕이 천황 폐하께 두고두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 그런데 백제 장수였던 목라근자가 왜 물 건너에 있는 외국 천황 명을 받았느냐고 따지면 어떡하지? 그거야 일본 사람들은 옛날부터 자기들이 한반도 남부를 다스렸다는 임나 일본 무서를 주장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 얘기지 뭐. 이런 식으로 조작한 기록이 바로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는 신공기 49년의 기록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소개했던 신공기 62년 기록을 다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기에 말하기를 이모년에 신라가 귀국을 받들지 않았으므로 귀국이 사지비계를 보내 토벌하게 하였다. 백제기는 백제 사람들이 쓴 백제의 역사책일 텐데 바다 건너 외국을 지칭하면서 귀하신 나라라는 의미의 귀국이라는 극존칭을 썼다. 이해가 되십니까? 연민수 회장의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은 백제가 일본을 귀한 나라라고 부른 거죠. 근데 그 귀국뿐만 아니라 일본 서기에는 그 백제가 일본을 부를 때 천조, 하늘 천자 써죠. 천조라든가 성스러워 성자에서 성조라든가. 이건 도무지 백제가 자국사의 기록에 그런 표현을 쓸 리가 없죠, 사실. 어떤 그 외교사적인 표현으로 봐서는 이건 뭐 어떤 상하 관계라든가 어떤 조공을 받고 이런 그런 관계가 아닌 그런 상황에서 양국 관계를 이러한 특정한 어떤 이데올로기가 들어간 표현을 쓸 리가 없는 것이죠. 일본서기에 나타난 이 기록이 조작된 것이라면 이 기록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왜의 천황이 신라를 정벌하라고 장수를 보냈다든가 신라에서 미녀를 보내 왜의 장수를 유혹했다든가 하는 부분은 억지로 끼워 맞춘 냄새가 나니까 다 빼버리고 그 대신에 백제를 주어로 대입하면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였다가 여의치 않자 가야를 쳤다. 그래서 가야 국왕의 아들 등이 백성들을 데리고 도망해왔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는데 양기석 교수는 당시 백제의 상황으로 보아서 신라나 가야와 그런 군사적 마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진단합니다. 이때가 이제 연대가 간지로 보면 이모년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 382년으로 수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모년이라는 시점을 놓고 보면은 그 당시 가야하고 백제하고는 그 오히려 긴밀한 관계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가야가 부영국의 그런 그 위치에 있고 또 신라하고도 이미 그 고구려와의 전투를 염두에 두고서 그 우호 관계를 맺은 상태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자세한 기록은 삼국사기에 저 기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또 국제 관계라는 게 시시각각 변할 성질이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인 정세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건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일본서기의 그 기록은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서 써놓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내용으로 정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구수왕 10년 봄 2월 햇무리가 세 겹으로 둘러쳐졌다. 대궐뜰에 있던 큰 나무가 저절로 뽑혔다. 이런 기록이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어렴풋이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여름 4월 왕이 사망하였다. 근구수왕이 재위 10년 만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근구수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백제의 제15대 임금은 침류왕인데 침류왕은 1년 남짓 만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침류왕은 근구수왕의 맏아들이고 어머니는 아이 부인이다. 근구수왕이 죽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침류왕의 즉위 기사에서 색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왕의 경우와 달리 어머니가 누구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구려 본기나 신라 본기를 보면 왕비가 어느 지역 혹은 어느 세력 출신인가가 언급돼 있고 왕의 경우도 반드시 본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하여 백제 본기에는 왕의 본명을 밝히는 경우도 드물고 왕비의 이름도 거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475년에 그 장수왕이 3만 대군을 거느리고 지금의 그 서울 한성을 갖다 강타하고 계로왕을 잡아 죽이고 뭐 그런 전란 속엔 또 뭐 불도 지르고 뭐 하다 보면 관련 기록들이 많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전란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아마 또 신라가 통일하고 나서 이런 백제 관련 그 자료들이 많이 없어진 데 기인한 것으로 봅니다마는 어쨌든 백제에는 왕비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뒤에 나오는 전지왕비의 이름이 팔수부인이다라는 얘기하고 침류왕은 2년도 채 재위하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위 중에 있었던 한 가지 일만은 그 의미가 작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백제 최초로 불교를 받아들인 것이죠. 침류왕 원년 9월 인도 승려 마라난타가 진나라에서 오자 왕이 궁중으로 맞아들여 우대하고 공경하였다. 불교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백제의 침류왕이 진나라로부터 불교를 도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구려의 불교 전래 기록을 살펴볼까요? 소수리망 2년 여름 진나라 왕 부견이 사신과 함께 중순도를 시켜 불상과 경문을 보내왔으므로 왕이 사신을 보내 답례하였다. 고구려 역시 진나라에서 불교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진나라가 아닙니다. 백제는 남조인 동진에서 마라난타라는 그 서역승이 불교를 처음 전해 온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정치 관계가 고구려는 전진, 또 백제는 남조 국가와의 거의 그 외교 관계를 트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불교 수용도 자연스럽게 그런 그 정치적인 환경과 맞물려서 수용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구려는 북쪽에 있던 진나라, 즉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도입한 데 반해서 백제는 남쪽의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들여온 것입니다. 백제가 중국의 남조와 고구려가 북조와 긴밀한 애교 관계를 유지했으니 불교가 들어온 경로도 그렇게 달랐던 것이죠. 고구려의 불교 도입이 공인된 때가 소수리망 2년, 즉 서기 372년이었고 백제의 불교가 들어온 때가 384년이었으니 12년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일본의 경우 백제가 일본에 불교를 전해준 때가 538년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150년 차이가 나고 있죠. 보통 이제 일본에서는 어떤 그 평가를 하냐면 한반도 문화가 전해졌다는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이게 한반도는 아니 뭐 이 어떤 가교 역할, 문화를 전수해주는 어떤 그런 통로 이런 식의 평가가 있는데 그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는 게 적어도 불교 문화만 하더라도 한 150년에 백제화된 불교 문화가 백제에서 150년간 이 발전해 나간 그런 불교가 일본으로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백제 불교가 백제 문화죠. 대개 대륙의 선진 문화가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전해지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연민수 회장의 지적처럼 백제에 들어온 지 150년이나 된 불교라면 그건 이미 백제 불교가 된 상태에서 일본에 전해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가 대륙 문화의 정거장, 즉 통로 구실만 했을 뿐이라고 한다면 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침류왕 2년 봄 2월에 한산의 절을 창건하고 중 10명에게 도첩을 주었다. 마라난타로부터 불교를 공식적으로 들여오자마자 얼마 안 되어 10명이나 되는 승려에게 도첩을 주었다면 마라난타 이전에 이미 백제의 불교가 전파돼 있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양기석 교수는 침류왕의 어머니 아이 부인의 이름이 불교와 관련되는 이름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이 부인의 아이란 말이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고대어에서도 아니 그 여자를 뜻하는 말로서도 많이 나오는 것이고 또 산스크리트어에서 아이란 말이 아니라고도 쓰여지면서 이것은 여성을 의미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혹시 불교가 침류왕 때 처음으로 백제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식으로 신라도 그랬죠. 불교식으로 이렇게 고쳤을 가능성이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그런 얘기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2월에 한산에 절을 짓고 10명의 승려에게 도첩을 주었다 했는데 그해 11월에 왕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물론 다른 기록이 없어서 침류왕이 왜 그렇게 단명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혹시 불교를 도입하여 공인했던 것과 침류왕이 2년도 못돼 사망했다는 사실 사이에 어떤 연관은 없을까요? 근초고왕은 땅을 넓혀갖고 백제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높였다면 금구수왕은 또 라이벌인 또 고구려를 적당한 시기에 견제를 해줘서 나름대로 그 지속을 시켰죠. 그러나 역시 이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입장이니까 침류왕은 바로 대내적인 체제 정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사상 통일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그래서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을 해갖고 사상 통일을 시도했는데 문제는 침류왕이 단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자연사냐? 뭐 일찍 죽을 수도 있죠.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내막이 있어갖고 그 연루돼서 결국은 죽은 게 아니냐. 신라 이차돈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종교나 사상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지배 세력 사이에 갈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일본의 경우도 백제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배불론자들과 숭불론자들 사이에 권력 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침류왕에 이어 왕위에 오른 인물은 백제의 제16대 임금인 진사왕입니다. 진사왕은 침류왕의 아들이 아니라 아우였기 때문에 장자상속의 경우는 아니었으나 삼국사기에 의하면 적어도 별탈 없이 왕위 계승이 이루어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진사왕은 근구수왕의 둘째 아들이며 침류왕의 아우이다. 그는 사람됨이 용맹하며 총명하고 지략이 많았다. 침류왕이 죽었을 때 왕자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 숙부 진사가 즉위하였다. 그런데 왕자가 나이가 어려서 왕의 동생이 왕위를 계승하는 경우 순탄한 상속이라고는 볼 수 없겠죠. 더구나 왕위를 차지한 진사왕의 성품이 용맹하고 총명하고 지략이 많다고 함으로써 뭐랄까 모사에 능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일본 서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류왕이 사망하였다. 왕자 아화는 나이가 어려서 숙부 진사가 천찰하여 왕이 되었다. 진사왕 다음으로 왕위에 오르는 임금을 삼국사기에서는 아신으로 적고 있으나 일본 서기에는 아화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어쨌거나 침류왕이 죽자 어린 태자 아신 혹은 아화를 추종하는 세력과 숙부 진사의 지지 세력 사이에 한바탕 전변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당연히 일본 충분원에 나오는 이 기록이 암시하고 있는 건 정변이죠. 삼국사기를 보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위 계승이 뭔가 정상적인 왕위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건 틀림없는 정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변의 구체적인 내용이야 잘 알 수 없지만은 당시에는 부자 상속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형제들 간의 왕위 계승을 둘러싼 숙질 간의 이런 정변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시기니까. 어쨌든 진사왕이 새로운 백제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왕명을 내릴 것이니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서북방 관문에 방어 시설을 구축할 것이니라. 나라 안에 있는 백성들 중에 15살 이상 되는 사람들을 모두 징발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라. 청목령에서부터 출발하되 북으로는 팔곤선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바다에 이르는 방어선을 튼튼하게 구축해야 할 것이니라. 진사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추진한 일은 서쪽과 북쪽의 국경을 따라서 방어 시설을 구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서북방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대왕 마마, 소자에게 군사를 내어 주십시오. 유동을 정벌할 절호의 기회이옵니다. 알았느니라. 군사 4만을 내어줄 것이니 즉시 요동으로 진격하라. 예, 대왕 마마. 자, 가자! 고국양왕 2년 여름, 왕은 군사 4만을 내어 요동을 습격하였다. 연나라왕 모용수가 대방왕에게 명하여 용성을 지키게 했는데, 고구려 군사가 요동을 습격한다는 말을 듣고 연나라의 군사가 구원하러 왔으나 우리 군사가 이를 패퇴시켰다. 마침내 요동과 현도를 함락시켜 남녀 10,000명을 사로잡고 돌아왔다. 고구려의 기세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진사왕이 왕위에 올라 서북방의 방어시설을 구축하라고 명하는 서기 386년에는 고구려에서 고국 양왕이 왕자 담덕을 태자로 봉합니다. 이 담덕이 바로 훗날 백제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안겨준 고구려의 광개토왕입니다. 진사왕은 고구려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움직임으로 미루어 고구려가 그동안 미뤄두었던 평양성 전투의 복수전쟁을 감행할 것 같아 이를 경계했던 것입니다. 고구려가 이와 같이 소수리망과 고국양왕 집권 초반기를 거치면서 서북변에 대한 소요 문제라든가 대내적인 문제가 안정을 기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방향은 어디입니까? 결국은 남쪽으로 복수하러 백제를 치는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을 이제 백제에서 이제 감지를 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국경선상에 있는, 그때 국경선이 분명히 어딘지는 모릅니다만은 대충 예성강선이 고구려와 백제 간에 물론 뺏고 뺏기는 그런 면이 있지만 그 경계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성강과 임진강 요 주변에 진사왕이 서북방의 방어시설 구축 공사를 벌이면서 백성들 중에서 15세 이상 된 사람들을 부역에 동원하는 징발령을 내리는데 요즘의 주민등록처럼 당시에도 호구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노동력 가용 연령층인 16세부터 뭐 일정한 연령에 해당 사람을 항시 파악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부여 국남지에서 그 우연히 그 목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목간의 내용에도 보면은 그 호구를 학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호구를 6등급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백제 그 사비 시대 성황대 이후의 기사를 보면은 그 국왕직할로 22개의 부서를 갖다가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그 점구부가 나옵니다. 점구부. 양기석 교수가 얘기한 점구부라는 것은 인구를 점검하는 행정부서를 일컫는 말입니다. 고구려나 신라의 경우도 대개 15세 이상 된 사람들을 동원하여 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당시 부역에 동원되는 나이가 대개 15세 이상이었던 모양입니다. 오늘날의 성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대왕마마, 고구려군이 우리 백제의 북변을 침공하였다 하옵니다. 변방의 장졸들에게 명하여 방비를 철저히 하라 이르라. 드디어 고구려가 백제를 상대로 슬슬 군사 행동을 시작합니다. 백제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사왕 3년 봄 정월, 진가모를 달설로 임명하고
두지를 은솔로 임명하였다. 고구려와의 본격적인 대결에 대비하여 내부 인사를 단행합니다. 백제에는 16개 관등이죠. 제일 높은 게 이제 좌평입니다. 좌평이고 그 다음이 이제 달설. 솔급으로서는 이제 제일 높은 게 달설. 일명 대설이라 그러죠. 큰 소리다. 그런 뜻인데 이 소리란 말은 그 족장을 뜻하는 수리, 우두머리 뭐 그런 뜻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건 중국에서 태수, 지방관을 뜻하는 연솔 거기서 나온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방 수령에서 아주 큰 세력가다. 그래서 이제 달설 이게 2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은솔은 그 다음 3등급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관등이라고 볼 수가 있죠. 대왕마마! 북방 국경으로 말갈병이 쳐들어오고 있사옵니다. 갑자기 쳐들어온 말갈병.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